반갑습니다. 지난 3월부터서 배대학교 총장을 맡게 된 김순재 배대 총장입니다. 좋은 시절 그때는 왜 총장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인구 절벽 앞에서 대학들이 고군분투하는 이때 총장을 맡았는지 한편으로는 참 걱정스럽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쨌든 제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자율주행차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이 두 회사를 구경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좀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출발점 밑에 깔고 있는 이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구글과 토요타 자동차의 자율주행차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을 기본으로 깔고 제가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초청으로 이 두 회사를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쟁이란 말은 제가 대학 총장으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회사 결국은 인재 전쟁의 인재에 대해 싸움이더라 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가볍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막상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자기가 하는 대학원에 실패를 하고 어떻게 좀 고민을 하던 중에 이왕이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회사에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구글에 어플라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추천서를 내면은 그 추천서가 별다른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추천했구나. 하지만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컴페티티브하게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취업에 어플라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추천을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그 면접의 그런 어떤 그 단계가 아주 축소돼 가지고 한 서너 정도의 단계를 거치면은 마지막 CO의 면접까지 갈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아마 추천도 받지 않고 혼자서 그냥 어플라이를 하다 보니까 한 5번의 면접을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어플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율주행차 쪽으로 자기가 한번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또 거기 보면 X 프로젝트도 있고 또 구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와이파이를 전 세계에 연결시키는 에드밸런을 띄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기타 등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아마 자기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아마 어플라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번의 면접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또는 직접 가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그런 학생의 경우인데요. 이 학생은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구글 그 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구글 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와이모의 구글 자동차의 개발팀들인데 온갖 그야말로 전공들이 다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바로 우리 한국의 학생인데 지금 현재 구글에서도 팀장을 맡았었고 이 학생이 결국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요타로 옮겨가지고 토요타에서도 이렇게 무인자동차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차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 싸움이었는데 이 전공자들 중에서 이 학생은 피지컬 사이언스를 했다니까 사실 이 구글 자동차 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소개로 구글을 이제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고 자율주행차도 한번 타봤는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저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반듯한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실리콘밸리 그 산호세 쪽에 건물들이 쭉 들어가 있었는데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게 참 구글이가 하는 걸 느낀 것이 각 빌딩마다 그러면 아마 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갔다 오신 분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빌딩마다 이게 회사인지 아니면 뭐 오락실인지 식당인지 아니면은 뭐 놀이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각 건물마다 이게 아주 그 직원들을 위한 식당들이 다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 구글이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1억 달러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억 달러, 우리는 한 1,000억 원을 복지를 쓰고 있는데 빌딩마다 가보니까 식당, 커피 전문점, 그 다음에 또 뭐 편의점 같은 하여튼 최고의 그 제품들로 종업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와서 먹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는 제품들이 전부 다 올게닉이었습니다. 올게닉. 다시 말해서 유기농이었어요. 그리고 탄산소다가 없더라고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다 종업원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 친구의 소개로 일단은 점심을 한번 먹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내 뒤에 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데 보니까 그 구글의 창시자인 세르게이 CEO가 같이 줄을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이거 마치면 빨리 어디 뭐 뉴욕으로 가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자리를 그럼 좀 바꿔주고 빨리 밥 먹으려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무실이 연구실이 아니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시큰 텔레비 보고 또는 컴퓨터 하다가도 자기 시간 딱 되면은 그 옆에 데스크에서 인터넷으로 미팅을 잡아서 자기 팀장들하고 미팅을 하고 또 자기 놀고 하면서 정말 자유스럽게 생활하면서 또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틀에 박힌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롭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럴 때 창의력이 나온 것이지 우리 대학처럼 틀에 박혀서 강의실에서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서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앞선 이 와이모라는 기업이 구글에서 만든 자동차, 자율주행차 자동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 있는 이 토요타가 되겠습니다. 토요타. 사실 특허 경쟁력을 보면은 이 와이모는 워낙 일찍 되다 보니까 요 특허수는 한 300개, 그 다음에 또 GE나 그 다음 제너럴 모터나 포드가 다 합하면 미국에 한 1000개 정도 되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토요타나 아니면은 덴소는 일본 이 토요타 자동차의 부품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혼다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수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더 많은 이 자율주행시에 대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가지고 경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특허수를 보면은 이 와이모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와이모는 이 구글이 워낙 이제 회사가 크다 보니까 알파벳이라는 그런 모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여기에 나올 겁니다. 알파벳이라는 이 모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주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지주회사 밑으로 이렇게 회사를 그렇게 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있고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와이모 그다음 또 이렇게 X 프로젝트 팀들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알고 있는 선지 구글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글에 1년 동안 계략적으로 작년에 수입이 영업이익만 해도 2,800억 달러, 순수익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 기타 등등 보면은 연에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한 20-30% 정도 성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대단한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와이모라는 데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율주행차에 한 2009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토요타는 2015년도부터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R&D를 시작했고 구글은 상당히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기술 수준은 1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000만 마일을
자동차 20대가 계속적으로 미국 전역을 달리고 있는데, 이 와이모하고 토요타의 특징은, 와이모는 이 구글은 실질적으로 현지 지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토요타는 현재 실질적인 그런 지형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미시간 대학에 가면 유니버시티 미시간이나 애나부에 가면 큰 테스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주행을 계속하고 있는 걸 그렇게 봤습니다. 구글은 지금 뭐 거의 통상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개발이 된 것 같고요. 제가 타본 지가 한 2, 3년 전에 이렇게 타봤는데, 산호세 가서 이렇게 탔는데, 거의 뭐 그 정도면은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 단 하나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안개가 끼고 좀 어슴푸레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을 못 잡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텍사스의 그 뜨거운 환경, 그 다음에 모래 환경, 그런 속에서 계속적으로 20대가 돌아다니면서 그때 에러가 발생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 관제 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로 연결되면 소프트웨어 쪽에 거기 한 20명 정도의 팀들이 그 에러를 받아가지고 그제서 바로 교정을 해서 또 날라주면은 거기서 또 바로 프로그램을 교정해가지고 또 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데는 산호세 그쪽으로 한 1시간 정도 타고 다녔는데 전혀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이렇게 한정된 길로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는 굉장히 지금 올려놔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글은 이미 데이터를 다 축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구글은 특이한 것이 투자 금액을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알 수도 없었고, 이분한테 이야기를 해도 자기도 모른답니다. 특히 우스운 것은 요 각자의 팀들이 연봉을 얼마 받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대요. 오로지 자기만 여기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비용 만약 한 5억 달러 되고 시장 가치는 147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 그럽니다. 올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개설을 했다고 하지만 좀 그게 썩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100만 마일 정도가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친구가 구글에 있다가 연봉 3배를 받고 토요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옮겼는데 요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 토요타에 있는데 여기에 3분의 1이 자기도 가서 보니까 구글에서 와 있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구글하고 토요타가 사람 빼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3배를 받고 가서 지금 토요타 팀장으로 가운데 딱 앉아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여기에 있는 몇몇 팀들, 이 양반은 이제 그 길 프레시라는 MIT에서 학위를 하고 지금 요 TRI 리서치 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양반인데, 누가 얼마를 받고 왔는지를 일철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여기 한 3분의 1이 구글에서 와 있다는 걸 보고 자기도 정말 깜짝 놀랐다. 또 우스운 것은 여기에서 한 3년 4년 있다가 또 구글에서 또 불러준다는 겁니다. 또 몇 배를 더 받고, 그래서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몸값을 피우고 가는데, 지금 구글하고 토요타의 이 인력팀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싸지 않을까. 아무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얼마인지를 모른다랍니다. 심지어 이 친구도 자기 연봉을 나한테 알려줄 수가 없다면서 알려주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도로에서는 거의 한 100만 마일을 달렸기 때문에 거진 이미 기술은 아마 개발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구글은 뭐 OEM,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말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이 파이어플라이나 조그마한 차를 만들어서 한번 돌리다가
옛날에 사고가 나가지고 실패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접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구글이 토요타 차를 가지고 계속 주행을 해 왔었습니다. 토요타가 2015년 TR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를 하기 전에는 이 차들이 다 토요타 차였습니다. 그런데 토요타에서 만드니까 이제는 토요타하고 끊어버리고 지금 크라이슬러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크라이슬 차량에다가 이 센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웃긴 것은 이 센서, 이 레이더를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협작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에서 너무 비용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또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센서가 작동을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뜯어가지고 한 몇 개월 만에 자기네들이 개발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달고 있을 정도로 거기에 있는 팀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지 능력이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달고 있는 센서들은 다 구글에서 다 자체 개발한 그런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주민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 나는 그래서 우리 산호세 지역에 자율주행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환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주변에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차 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딱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의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없는 데만 이리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이 토요타는 아예 그냥 자체 이렇게 시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한 3년 정도 뭐 핵심 기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의 기술을 뺀 다음에 토요타에서 제의가 와가지고 연봉의 3배를 주고 온갖 그 주거에 대한 복지 기타 등등을 제시하면서 제시를 하니까 이 친구도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토요타로 옮기더라고요. 미시간 이 토요타의 그 핵심 그 자율주행차 회사는 이 TR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그 미시간 대학의 유니버시티 미시간 앤아버에 있는 그쪽에 대학의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에 집값이라든지 아파트값 내지는 생활비가 굉장히 비싼데 온갖 것을 다 제공해주고 뭐 해외 나갈 때나 여행 갈 때는 전부 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기본이고 하여튼 대단한 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가 구글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토요타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구글에 있을 때의 평균 연령이 35세였다 그럽니다. 그 친구들 요 R&D에 참석하고 있는 요 친구들 대부분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에요. 35세 되면은 뭐 40세 넘어가면은 뭐 여기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지금 나이가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토요타는 주로 이제 TR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길 프렛이라는 그 MIT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미시간 대학에 그쪽으로 이 1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TR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그 로봇 기술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나는 구글처럼 자율주행차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는 AI 팀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자율주행차도 이게 융복합으로서 단순히 시스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AI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가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약 28억 달러 투자한 아까 말씀드렸던 덴소, 그 다음 아이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요거는 또 뭐 이렇게 토요타 어떤 그 부품 회사 그 연구개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28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투자회사, 벤처 투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율주행차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전략은 사실 구글 같은 데는 사고가 나더라 그래도 프로그램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만드는 회사 하나 뭐 고장 나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요타라는 회사는 직접적으로 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에러가 생겼을 때는 자동차 이미지한 데미지 때문에 이 구글하고의 전략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이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제우선적으로 하면서 저는 연습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24시간 돌리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요게 그 미시간 그 대학 옆에 있는 회사인데 계속적으로 아주 뭐 미시간이라는 대학은 그 이쪽에 날씨는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또 여름에는 무덥지근하고 온갖 악조건이 다 있는 이런 조건에서 구자를 만들어서 돌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 토요타는 2015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나 경험적인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몇 배씩을 주고 구글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씩 빼가지고 와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거의 이 토요타에 있는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구글의 한 8, 90% 이상은 이미 다 따라잡았다. 그래서 데이터만 없을 뿐이지 기술을 이미 다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한 거는 하나는 소프라는 뭐 완전한 6번째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는 가디언이라는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두 가지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프는 그야말로 뭐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율주행 제 마지막 단계. 아직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상당히 이 친구들도 예측 연도가 아직은 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만에라도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그 자동차란 데미지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측 연도가 아주 좀 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셰퍼가 나오기 전 단계가 가디언은 그야말로 운전을 하나의 보조 장치가 되겠죠. 우리가 가다가 깜빡 존다든지 아니면 평지 같은 이는 그야말로 정해야 된 그런 도로에서는 이 가디언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전략 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하고 가디언의 차이점을 이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Today you're going to see 4 different demonstrations. The first 2 of them are going to be in chauffeur mode. What chauffeur means is that the car drives for you. You would use a chauffeur car if you can't drive, for instance if you're disabled, if you don't want to drive if the traffic is very bad, or if you're taking a taxi cab ride, like mobility as a service. The other 2 demonstrations are going to be in guardian mode. This is for people who want to drive. It's a safety net against having a crash. We have designed a special test car which has dual steering wheels, dual brakes, and dual accelerato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e need 2 different personnel in the front of the car. One is a safety driver. The other driver is a test driver. They are there to interact with the car as if they're the actual driver in a production car. But for our development, this is a tremendous advance because it lets us test the Guardian system with the actual test driver while still having a safety driver there just in case. We're going to start with the chauffeur mode of the car, where the car is going to be doing all of the driving for us. So you can basically sit back, relax, and enjoy the ride. All right, you ready, Sharon? Yes, I'm ready. Are you ready? I'm ready. Okay, here we go. And one of the real world things that we have to handle in self-driving mode are all the randomness that occurs every day. Actually, in this lab, we're recreating a scenario where we've had a pickup truck drive along the track and actually dump some hay bales out of the back randomly. So what you're going to see is our car senses, does a safe lane change, senses the next one, and also then changes back. There's. So what we're going to show you in this slide now is how this car is able to interact with the traffic on the roadway. So as we come around the bend here, you'll see that there's another car on the track with us. The car senses it. See, we got actually a pickup truck parked in our lane, blocking us. So you see our vehicle slow down, tuck in behind that vehicle that was in our blind spot, and then do smooth lane change back. That was a nice
see significantly better than a human driver can see. The Guardian is going to take over where the car switches lanes in front of us in order to avoid debris. Here that car switches lanes, Guardian decides we have to switch lanes also, and we avoid having to crash. Now Guardian has offered to hand back control, and Ryan is taking control back of the car. So today you've seen demonstrations of two basic technologies that the Toyota Research Institute is doing research on. This is all part of PRI's work to eventually build a car that can never be responsible for a crash, regardless of what the driver does. 예,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앞에 운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국물학교에서 다 토요타에서 일하지만은 구글에 있다 온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구글에 있는 건지 토요타에 있는 것이 모를 정도로 지금 이 사람 빼내기 전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용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소프는 좀 멀었고 아마 이 가디안을 정도만 우리가 잘 활용하더라 그래도 교통사고의 한 30% 이상, 사망사고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은 자율주행 한계 조건에 도달하면 정해진 사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가디언을 아마 다음 버전이나 그 다음 버전에서는 토요타가 상용화를 아마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어떤 뭐 자율주행, 다시 말해서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대리운전 대신에 이렇게 시키는 것은 제가 직접 가서 좀 들어보고 타봐도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이 단 몇 년 내에 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지난 2019년도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이 길 플랫이 라스베가스에서 가디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대학에 있다 보니까 직원 모집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이런 쪽으로 이 아까 그 운전하고 있는 그 여자처럼 좀 도전적으로 한번 보내볼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직원 모집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두 회사에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요즘은 아직까지 자율주행체에 관련된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 손앞에 있는 그 손바닥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서로 빼먹고 빼가고 자꾸 몸값만 올리는 그런 행태가 이 두 회사가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 아까 그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사실 말해서 코딩 교육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초, 중, 고등학교 코딩 교육이 기본으로 이제 얼마 정도 1년에 몇 시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은 아직도 보면은 이 코딩 교육이 관련 학과들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인문사회 쪽은 코딩 교육을 하는 대학도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코딩 교육을 관련돼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인 교육을 대학에서 시켜줘야만이 이 앞으로는 언어가 외국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외국어는 우리 통역이나 AI가 다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언어는 코딩 언어, 컴퓨터 언어가 앞으로 언어를 대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 그래도 인문사회 철학, 국어, 영어 그다음 문학도 이제는 코딩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두 회사를 이 친구 따라서 한 달 반 정도를 구글도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여행을 해봤고 구경을 했고 또 토요타를 옮겨서 또 토요타를 구경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재 전쟁이고 또 정부의 또 관심이라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좋은 인재를 길러내서 우리도 저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하는데 도요타의 전략은 우리가 2020년도에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아베가 토요타 TRI 컴퍼니한테 오더를 준 것이 2020년도에 일본에서 동경 시내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에서는 모든 버스들이 운동장 경기지까지는 자율주행 버스로 운행을 하라는 오더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아까 있는 두 친구들이 일본 도쿄 정도의 시내 전부 다 그 시내를 다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2020년도에 올림픽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을 자기네들이 끌고 나갔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분명히 일본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뭔가 디지털 혁명은 앞장섰지만 4차 산업혁명은 말로만 4차 산업 하지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들도 4차 산업혁명 하지만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동결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할 여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손발을 묶고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저 정도로 저 젊은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쿄 시내 와서 계속적으로 시내 프로그램 대회가 있는 길을 자율주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요. 딱 프로그램 따라서 센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일본은 자기네들의 4차 산업혁명 특히 자율주행차들을 리드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 있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건지 말로만 4차 산업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재대학교는 지방대학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없는 재정이라도 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이 분야에 어떤 꿈과 희망을 주면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저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 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남성훈 센터장님 하실 수 있을까요? 출연연구학 출연협의 회장 남성훈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 이 양상을 보면 자율주행차는 서로 가는 게 계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자율주행차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미국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앞서 있고 일본은 센서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센서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제 자율주행차로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기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센서라는 것은 측정 기술입니다. 그 측정에 대한 기본 기술은 국가가 좀 투자해야 되는 것 같고 그 개발된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센서라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산업군을 우리 대전에서 끌어올 수 있으면 참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지금 국내에 자율주행차가 잘하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 서울대 팀이 있고 애트리 팀이 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빅2에 들어가는 연구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팀에 만약에 대학에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곁들여져서 어떤 산업군을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군을 형성한다면 예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륙 특구에 놀러 오는 손님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시연을 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질문 드리시면서 이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산업군을 예전에서 갖고 올 때 대학의 인리하면서 정부 출연연의 기술이 결합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연구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대학들
32개의 대학들이 있고 많은 인력들, 그 다음에 박사급의 한 80~90%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부에서 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줄만 하더라 그래도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 충분히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상용화 또는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자기 부상 열차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좀 실패를 했지만은 이 분야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은 대전 지역에 이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관광객들을 오고 그리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전시청 오늘 관계자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대전 방문의 해를 올해를 붙여서 뭐 몇 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뭘 보러 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뭘 만들어 놓고 보러 오는지. 아마 이런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은 그거라도 보도록 아마 우리가 엑스포에 성공했듯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김택남 교수님도 예. 예. 그 지금 발달시된 걸 보면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하고 또 하나는 도요타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회사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세계 시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이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남 박사님 말씀하신 걸 보면 서울대학교하고 엔트리팅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 실은 그것보다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회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려고 하면 사실 아까 인재 경쟁이 했듯이 학교하고 아니면 뭐 대학하고 아니면 뭐 어디가 됐든지 인력 양성하고 꼭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예로 저희 대학에 드론학과를 만든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드론을 지금 저희가 좀 많습니까? 드론을 실습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려고 해도 드론을 못 띄웁니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실습 장소가 10m만 띄워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 기타 등등 그런 거 사생활 보호가 돼가지고 드론 하나를 띄울 수 없을 정도의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중국이 드론 산업의 90% 이상을 중국이 다 찾아버리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드론 하나 띄우려고 그러면 산골짜기 가야 띄웠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분야를 끌고 나오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앞에서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현대사항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일본도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은 일반 도로를 갈 수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와서 투자해 갖고 정해진 그 도로를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비하면 전에도 얼마 전에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스케일업을 한다고 할 때 결국은 필요한 게 필드에서 뛰면서 그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규제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드론만도 그렇고 뭐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좀 바뀌어져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제 계획이란 말은 규제 현가란 말은 정부 있을 때마다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원격 진로 같은 거 이미 원격 진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일본이나 스페인들은 대세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또 각 그 집단의 이기적인 그런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분야에 어떤 한 사람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정말 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우리가 디지털 혁명은 사실 선도적으로 끌고 나갔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제일 뒤져야 된다는 꼴찌 분야예요. 어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 모든 것이 좀 뒤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적으로 이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 운동을 좀 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아마 뭐 또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들께 좀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인 연봉이 얼마인지를 밝히지는 않고 다른 사람 건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도요타로 이렇게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당사가 받는 봉급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는 차원인데, 당연히 그 기술적인 면에서도 회사의 그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어떤 장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다른 회사로 유관 회사로 이직을 하면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서약을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런 서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거 뭐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은 없을지 몰라요. 다른 나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여튼간에 그런 제재 사항을 이미 서약을 하고들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구글에서 도요타로 가고 또 거꾸로 도요타에 있다가 다시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보안 차원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약간 공급하지도 안 하게 주신다고 하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밑에까지의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약을 해가지고 다른 직업 이중의 자유를 절대 어떤 경우든지 그는 헌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떤 핵심 기술은 그분들한테 또 오픈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인들은 분명히 자기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면 그만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된다고, 자기 기술을 가는 것도 자기 능력을 팔아먹는 게 자기 기술을 팔아먹는 건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능력을.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이전하는 개념하고 다르게 자기 몸값이 자기 능력이 그 정도 된다는 개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곳을 이전하더라도 기술 문제하고는 연관을 안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른 데로 가면 우리 국방하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거는 간첩 교육까지도 올리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거는 방위 산업 쪽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상업이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아까 질문,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외국어, 영어 뭐 배우고 뭐 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정말 아예 그 새로 이런 스마트폰 갖고도 이제 앞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관점에서 지금 대학생 교육하고 이렇게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아마 초등교육 시설부터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게 아직 안 바뀌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에서 그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고, 지금 총장님께서 아까 이제 가장 오래된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아마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초등학교가 어떻게 변한지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가면 호텔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호텔 정도로 우리가 다닐 때 하고 상상을 했을 정도로 깔끔하고 한 반에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후에 어디 가도 기지할 정도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벌써 한 7, 8년, 10년 전부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의무적으로 학기당 30시간 이상인가 코딩 교육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인프라는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포츄랄이나 랭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용할 수 있는 코딩 교육 정도로 준비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대학은 내년도부터 모든 학생들한테 다 코딩 교육을 교양 필수로, 옛날에는 영어가 뭐 장문이다, 국어다 교양 필수 이제 그런 선택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코딩 교육을 전공 필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대학 저희가 역시 또 세상 변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좀 김의일입니다. 아까 그 인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가 달라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테크니컬 서로 정보도 나누고. 그래서 동종업계 저 친구는 뭐 잘해? 친구는 뭐 잘해? 다 잘 알아요. 서로 대충 알아요. 우리는 대도 연구단체에 들어가도 같은 직종이라도 화면에 있는 친구가 있고 저기 생명력에 있는 친구도 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중에서 저에 대해서 뭐 하는 줄 알고 저 친구들이 어떻게 스카우트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풍토가 좀 다르다는 거. 특히 상당히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신대생 양식 기술도 유럽 애들 보면 걔네들은 특별한 세미나 주제를 갖고 만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슬란드에서 만나가지고 전기 정보 교환하고 사회적 기회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우리가 풍토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 이슈가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코딩 문제인데 처음에 우리가 PC 나왔을 때 베이직 하는 사람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외국 언어를 배울 때 필요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코딩도 뭐 하는데 필요해서 배워야 되는데 필요한 데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고 우리 C++를 뭐하는 겁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문제가 걸리면 거기서 코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말부터 배우고 스페인 말부터 배우고 스페인 말 하는 데 쫓아가서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접근하는데 조금 그 접근이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코딩 하니까 처음 PC 나왔을 때 베이직 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소프트웨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안에 코딩과 같은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루킹 사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PC에서 자동으로다가 인간이 하는 행위를 기계가 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자기가 호기심 있고 뭐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코딩 거에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것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예, 아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코딩을 한다고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언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하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응용해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를 텐데 아마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 하는 거는 충분히 고려하고 아마 출발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마 이제 이제 다들 바쁘셔가지고 9시 전에 끝나야 돼서 따로 질문이 없으면 혹시 손치원 박사님. 안 건드려도 되는 걸 자꾸 건드려가지고 마이크가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산업기술진흥원의 전문위원으로 현재 파견 근무 중인 한기수입니다. 예, 저는 산업기술진흥원 서울의 TRT에서 전문위원으로 지금 근무 중인 한기수입니다. 지금 아까 총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자율주행차 대대대학교의 여러 가지 학과문학이라는 것이 미래의 첨단적인 또 4차 산업혁명과 견주어가지고 하여튼 드론학과까지 개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저도 내심 논의하면서 상당히 많이 전환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반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개자들 자체가 문제는 지금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급격히 변화하는데 아까 구글에 있어서의 연봉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은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훌륭한 첨단의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재를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이 교수진의 변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참 우리나라의 대학만큼 교수진이 바뀌기가 어려운 데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 뭐 자체적으로 또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나는 앞으로도 기대를 하지 않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의 그 진학 인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대학의 교육의 그런 정원이 지금 차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대학교의 구조조정을 자기들 타이든 간에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혹 저는 말하기를 앞으로 2023년인가를 가면은 지방대학이 겉도피는 순서대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아마 참 농담 아주 재밌는 농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산업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아까 구글의 최고의 첨단에 있는 엔지니어를 요구하는 그 사람만 요구하느냐 그러면 발전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는 한데 교육과정은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대학이 그걸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대학사의 구제 외연함에 유지되는 한은 아무리 첨단을 해도 교수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RT에서 1년 양성하는데도 그 중에 그 교수들의 똑똑한 몇 명이 그걸 이끌어가는데 그조차도 대학사에는 이게 안 되더라 하는 거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럼 내부처럼 구조조정조차도 이게 지금의 풍토는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질문입니다. 좋은 말씀을 아주 고언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은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철로피트라는 말은 그거는 어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학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인 집단이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대학 학과들은 이제 대학에 존립할 수 없어요. 왜?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온다는 것은 그 학과 교수가 존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기 혁신을 하지 않는 교수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재대학도 철저하게 변신하지 않고 자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교수들은 학교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교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교수, 그렇게 남아있는 대학은 그야말로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에 반드시 그런 대학들은 문을 닫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대학은 변하고 있고 또 그런 변화에 충분히 우리 대학들이 변화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언젠가는 변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